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제조업이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4일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미국 경제 활동이 계속 완만하게 확장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중 12개 지역 가운데 2곳에서 경기 둔화가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또한 미국의 제조업 상태가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대체로 부진했으며 다만 이보다는 달러 강세가 더 큰 역풍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휘발유 가격 하락과 달러 강세로 예상치를 웃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일 미국 노동부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 0.2% 하락을 상회한 것이며 지난 1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소매업체들의 판매가 소폭 증가해 고용 성장 둔화와 해외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에도 소비 지출이 경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미국 상무부는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조사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9월 자동차 판매가 1.7% 증가하면서 소매 판매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휘발유 판매는 가격 하락 영향으로 3.2% 줄어들었습니다. 14일 미국 상무부는 8월 기업 재고에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0.1%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8월 기업 판매는 0.6% 감소해 지난 1월에 2.3% 감소 이후 최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축적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어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지표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연준이 그동안 주목하고 있던 물가 상승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10월 금리 인상이 힘들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지표 부진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어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9% 내렸고요. S&P 500 지수는 0.5% 가까이, 나스닥 지수는 0.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수를 끌어내린 것은 바로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요. 경기 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지북에서 달러 강세로 인한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됐고요. 또 어제 월마트의 주가가 폭락한 건 역시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경기 지표의 저조한 성적은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증시에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 모두 1.1% 넘게 하락했고요. 프랑스는 0.74% 하락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지표가 일제히 부진했고 그보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G2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는 어떤 모습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어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WTI 배럴당 2센트 하락한 46.64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어제 0.2% 하락하면서 49.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6거래일 연속 오르던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 상해 종합지수 0.93% 하락하면서 3,2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자, 중국 지수에 부담을 준 것 역시 부진한 물가 지표였습니다. 어제 CPI와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었죠. 이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엿새 동안 올랐다는 것, 그리고 전날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까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증시도 어제는 부진했습니다. 니케이가 뉴욕 증시의 부진, 그리고 중국의 지표 악화 속에 1.9% 가까이 하락하면서 18,000선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전일보다 0.47% 하락하면서 2010선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00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하면서 6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증시의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중국의 물가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난 건 역시 지수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우리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반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죠. 소매 판매는 소폭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물가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업 재고 같은 경우도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를 해서 시장에서 예상한 0.2%포인트를 하회하고 있고요. 8월 달에 발표된 잠정치도 0.2였는데 이걸 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매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특히 그 핵심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0.1% 감소를 해서 소비가 그렇게 견고하게 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비로는 0.5% 하락을 하고 전년 대비로는 1.1% 떨어져서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미 연준은 어제 발표한 그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이 이제 이런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기 둔화를 진단했다는 것은 아마도 금년 중에 금리 인상 시작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해볼 수 있도록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반영을 해봤을 때 10월뿐만 아니라 연내 금리 인상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강달러로 인해서 경기에 다소 타격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소폭 개선인지 경기 둔화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난 9월보다는 경기가 좀 부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이지북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베이지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달러가 문제인데, 2012년 중반 이후에 미국이 그때 출구 전략을 2013년부터 했는데 출구 전략을 돈을 푸는 것을 중단하는 출구 전략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서부터 달러화가 강세를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국은 수출 증가율이 2010년, 11년 같은 경우에 한 20% 내외였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2년에 4%, 2013년부터는 2%로 떨어지다가, 금년 중에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6.6%까지 떨어질 정도로 타격을 입으면서 이렇게 현재 그 기업 재고가 쌓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 기업의 수익들이 좀 악화됐습니다.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월마트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아마 4분기나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제 미국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런 정도로 이제 그 강달러의 영향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던 경기가 다소 주춤하는 둔화라기보다는 다소 주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 요즘 힘든 시기를 조금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월마트의 실적도 하향이 됐었고 일단 3분기 실적들 썩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에 더해서 신용 등급도 줄줄이 강등되고 있다고 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신용이 떨어진 기업 수가 최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S&P 자료에 의하면 이제 금년 들어서 9월까지 신용 등급이 강등된 미국 기업 수가 297개라고 합니다. 이 297개는 2009년 9월 이후에 9월 달에도 172개였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훨씬 100여 개나 많은 그런 숫자를 기록해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년이 가장 신용 강등 기업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무디스도 마찬가지 평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국도 강달러가 계속이 되면서 수출이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 수익이 악화되니까 현재 그 이자 갚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지금 현재 기업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기업 이익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이익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것이 현재 1.91배 2007년도에 1.91배였는데 지금 현재 그 2.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그만큼 안 좋아지고 있다. 반면에 부채는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미국 경기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국제금융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의 신용 등급 강등 요인 그리고 경기 둔화의 요인 근본적으로 강달러다라는 분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된 건 미국뿐이 아니죠. 중국에서도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1.6% 상승했지만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물가 지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물가 지수도 지금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 정도만 상승을 해서 본래 중국 인민은행은 3.0%를 목표 또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8월 달에 2.0%에서 오히려 1.6%로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의 부진한 양상을 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1.6% 상승을 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5.9%나 하락을 해서, 이것이 4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도록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6, 7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중국이 이제 역시 중국도 수출 둔화가 이제 문제인데 중국도 여기 수출이 안 되고 하면서 금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어요. 금년에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역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7.0에서 하반기에는 6.7%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6.7%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중국 경제가 상당한 지금 경기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 갈수록 낮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중국의 하반기 성장률의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단은 아주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홍콩 상하이 은행이 이달에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연내의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데요. 금리 정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연내 한 번쯤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8이고 2분기 성장률이 0.3 전기비로 그럼 지금 3분기 성장률을 두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지난번에 하는 총재가 3분기 성장률을 1%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지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페루에서 열렸는데 페루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전망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초까지로 미루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3분기에 1% 정도 성장을 하더라도 금년에는 결국은 2.5% 내외밖에 성장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전기비 1% 혹은 연간으로 한 2.2% 중반대 달성 여부를 두고 지금 목을 매야 되는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에 2.5%를 한다 하더라도 GDP 갭률, 잠재 GDP에서 실제 GDP 비율이 마이너스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금년 중에 지금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자본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 경기가 안 좋은데 올려야 되는 딜레마가 직면하게 되니까 금리를 좀 더 내려서 체력을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원화가치마저 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원화가치마저 절상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원화가치도 좀 더 절하시켜서 좀 수출을 저하시키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화가치 절상과 수출 둔화 때문에 기업들 수익이 악화되면 지금 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언제나 원화가 강세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하나님 통화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은이 연내 금리 인하로 이 원화 가치를 내려야 할 필요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가 또 벌써 지나가서 또다시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업황을 좀 그동안 좀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은 업황 가운데 은행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업황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면서 주가가 적게는 20%, 좀 많게는 30% 이상의 바닥 대비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은행 업황을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정권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형 정권사들보다는 좀 대형 정권사, 메이저 정권사 중에서 NH투자증권이라든지 또는 한국금융주주, 삼성증권, 그리고 좀 중소형 정권사 가운데 키움증권이나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지수가 좀 바닥에서 반등을 주다 보니까 정권주들도 이제 대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나서 반등을 주지만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그 반동폭이 또다시 지수 흐름과 더불어 좀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정권 업황도 바닥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또 은행 업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은행 업황을 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간략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군까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은행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저평가 역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역시 은행업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은행업종의 하락 요인은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는 역시 저금리 시장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저성장의 기조 자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은행업황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자 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보다 이자 수익이 늘어나야 은행의 건전성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NIM이죠. Net Interest 마진이라고 하는데 순이자 마진 자체가 증가가 되어야만이 은행업황에 대한 순이자 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이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좋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아직까지도 1.5% 정도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자체가 동결될 수 있는 가능성적인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초저금리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은행 수익 중에 순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총 퍼센테이지가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순이자의 이익이 약화가 되어지게 된다면 은행업황 자체는 역시 조정 국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판매 관리비라든지 대손 상각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업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매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업황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조선업황이나 철강업황에 대한 구조조정, 또 부실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대손 상각에 대한 부담이 역시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200원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금은 환율의 상승폭이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은행업황 쪽으로 좀 주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은행업황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자, 위에 부분에 제가 계좌 이동제 그리고 ISA, 인터넷 전문 은행 등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도 좀 차지하는데 계좌 이동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주거래은행을 A은행을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 계좌를 이동하게 되면 기존의 그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이라든지 또 공과금이라든지 카드 대금 같은 경우가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자동 이체되게 만들어 놨는데 계좌 이동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공과금은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또 카드 대금도 바꾸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은행권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고객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 조달 비용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고객을 지키면서 여타 고객들을 좀 뺏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ISA가 종합자산관리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일전에 제가 정권업황을 말씀드리면서 기존 우리가 펀드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시중에 은행이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펀드를 많이 가입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권사들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양하게 내어놓으면서 역시 정권사들 쪽에 펀드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부분들도 은행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인터넷 전문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터넷 전문은행이 또 도입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기존의 은행 오프라인 은행권에 대한 이자, 이익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은행업종의 하락을 현재 만들어 주었던 요인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은행 인감이 일정 및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자산 성장에 대한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일단 왼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카카오, 그리고 이제 KT, 그리고 인터파크 홀딩스 이 세 개 업체가 주도적으로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 설립에 대해서 인가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는 한두 개 업체를 예비 인가를 설립을 하고 나서, 선정을 해주고 나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될 텐데요. 일전에도 제가 그 핀테크 관련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인터넷 은행주와 관련해서는 다음 카카오 그리고 이제 지금 카카오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KT 이런 쪽의 두 종목 정도를 좀 압축해서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은행 업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인터넷 은행이 실질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한 2% 정도 총 은행업에 대한 총 예금액 비중의 한 2%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인 오프라인 은행들이 어떻게든 이와 같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 설립까지도 동반적으로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업종의 지수 자체가 이렇게 꺾어지는 시점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해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접어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여기가 한 번쯤 바닥권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주가 지수, 즉 은행업종에 대한 업종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요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도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준금리 및 순이자 마진에 대한 전망인데요. 10월 달에 기준금리 자체는 여타 우리가 많은 그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또 각 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월 달에 금리 자체는 동결적으로 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하반기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국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동결적에 우리 가닥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순이자 마진 자체가 1pp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즉 2에서 3bp 정도 빠진다면 역시 어느 정도 순이자 마진은 안정화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큰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의 신용 비율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기업들에 대한 부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금리 자체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부실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참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좀 동결과 순이자 마진의 전망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자체는 그렇습니다. 순이자 마진 자체가 어느 정도 2015년도로서도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기울기 자체가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금리가 추가로 인하가 하반기 된다 할지라도 순이자 마진의 그 하락폭 자체는 적을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안정화 정도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요인 자체는 역시 대출 증가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마진의 폭 자체가 그나마 안정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증가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총 대출 증가율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역시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의 대출에 대한 증가율이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 일전에 제가 건자재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주택 착공에 대한 그 분야, 열기 자체,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건자재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강남 4구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나 또 주택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에 피해서 수도권이나 그 외곽 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계 대출 자체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그 기울기 자체는 어느 정도 은행 대출 증가율 자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는 개념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좀 그랬습니다. 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부실 기업, 한계 기업, 그리고 부실이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은행 건전성 관리 방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은행 건전성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자원통상부라든지 국토부 그리고 금감원 그리고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장이 모두 모여서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았다간 일제도 우리가 8월 정도, 7월 정도에 가계부채 건전성 부분을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현재 하지 않는다면 실제 나중에 큰 뇌관으로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즉 10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커녕
기업들이 이자 자체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 정도에 보면 12.8% 정도의 부실 좀비 기업이 있었지만 14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15.2%까지 상당폭 증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정부에서도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즉 그동안 은행들이 부실 좀비 기업들에 대해서 칼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부분이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지 마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 너희들이 과감하게 부실 기업을 도려내자, 같이 도려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큰 폭의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조선업체들의 부실, 불황, 그리고 철강업체 이런 어떤 업황들 자체도 좋지 않아서 지금 은행주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주가의 하락폭도 분명히 작용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어떤 부채를 보니까 15년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거의 2,347조니까 전년 동기 대비도 거의 100조 이상이나 증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은행 업황, 여러 가지 앞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든지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요인들까지 한번 좀 살짝 짚어봤는데요. 과연 업황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업황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상반기가 좀 지나고 나서 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분명히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금리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인 순이자 마진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정도의 업황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적정 자본 유지할 수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고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악재인 요소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 자체를 인하해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좀 제외해놓고 본다 하더라도 배당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자율적으로 고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배당에 대한 자율화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은행 업황에 작용할 수 있다. 물론 3% 이상의 고배당을 하는 은행주도 있을 것이고요. 3% 쪽 미만의 배당을 하는 은행주도 있겠지만 3% 전후의 고배당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상반기에 우리가 조선이나 철강, 여타 업황 자체가 부실하면서 적립금을 많이 좀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적립금의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조선업체에 대한 충분한 적립금을 충당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일정 부분 추가적인 부실이 드러났을 때 부실에 대한 적립금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크게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은행주는 PBR 자체가 0.5배 수준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국면 자체가 바로 은행 업황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은행주의 고배당 수익률인데요.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은행 업종 자체가 여타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고배당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인데요. 일단 순이자 마진이 일단 안정세가 보여지면서 순이자 이익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정도 수준의 은행업종의 PBR 정도가 거의 근접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다는 측면, 즉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할 시에 실질적인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측면 자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주요 관심주 가운데 오늘도 역시 정권 업황과 마찬가지로 별표 3개를 쳐드릴 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타 은행주 가운데 상당히 3분기에 그나마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서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바닥권 영역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셔야 될 거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적인 그 측면 자체가 좀 실질이 덜 민감하고 또 대기업에 대한 부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심주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기업은행 정도를 좀 우리은행과 함께 별표 2개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라든지 DGB 금융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쌍바닥 패턴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종목, 신한지주와 DGB 금융지주 정도를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은행주들이 있지만 이 4개 정도의 은행주 정도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참조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업황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좀 해보시기도 하면서 현재 전반적인 매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행업황에 대한 분석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다시 한번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우리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는 조금 부진했는데요. 이에 미국과 유럽 시장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리뷰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벌써 이제 10월 달도 중반이네요. 딱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 체육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애쓰게 보신 그 소중한 자금을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좀 이익을 수익을 내보겠다 하는 취지로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죠. 자, 주식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자, 주식 장중에라도 한번 운동하시고요. 주말에는 꼭 산에라도 한번 하면서 등산에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0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그리고 어제 동남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하락의 요인을 살펴보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가 하락의 요인이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면 주식시장은 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계 시장은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 보도라든지 애널리스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하락하면 하락한 이유를 찾기에 급급하고 상승하면 상승한 이유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더 시장을 크고 넓게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 투자의 가장 올바른 투자 전략,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요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M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닌데 무슨 제가 기억하기는 무슨 식용유 광고 카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자 하는 말씀 오늘 드리면서 전일장 리뷰 한번 해보죠. 자,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17,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을 받고 있죠. 물론 17,000포인트는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저항선, 지금 화면에도 가로 횡선이 거의 있죠. 이것이 17,500포인트 라인입니다. 근데 17,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저항선이죠. 자, 990포인트부터 990포인트 가기, 990
990포인트까지 가기는 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990에서 1000포인트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미국 시장도 16,000포인트대에서 17,0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 돌파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에 A와 B 수치를 지표를 제시해드렸죠. A와 B라고 제가 여러분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B 국면이죠. 노란색 타원형, 큰 타원형. 자, 여기서 조정받은 다음에 A 저점이 붕괴되겠습니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은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고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의 상황을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지난 9월 말에 저점이 붕괴될 것 같은 조정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약세론자 하더라도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미국 시장도 조정은 A 저점과 이번에 오는 저점이 쌍바닥을 형성하기 위한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수입지표 부진에 이어서 글로벌 경기 수입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도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이 베이지북은 뭡니까?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1년에 8차례가 발표되죠. 왜 베이지북이냐 하는 그 이유는 그 보고서 표지가 베이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8번이 1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까지 전 세계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유가 뭐죠? 미국 그 경기가 좋아져서 완전 고용이 돼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희박해졌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여기에다가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하향 조정됐죠. 그 여파로 월마트가 1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여파로 나스닥 시장마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미국은 차트에서도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조정은 이미 예고된 조정이었고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조정을 받았죠. 네,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하는 유럽 증시는 차트나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피도 부진했죠? 네. 중국 증시도 어제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도 수입 지표 부진에 이어서 물가 지표도 부진하다 하는 통계가 나왔죠? 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략 드렸죠. 네. 중국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과연 그 19일 날을 반전해서 재차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옆으로 더 횡보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앞서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의 과정 최대의 매물벽대 지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의 폭은 이미 예고된 조정이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경기 지표에 더해서 글로벌 증시 리뷰까지 좋은 증시 격언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었는데요. 이 조정세를 계속 이어갈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시간 긴박하지만 제가 시장을 판단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근데 여러분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조정이 왜 조정을 받았냐가 충분히 납득가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코스피, 국내 코스피랑 일봉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화면에 1번부터 7번까지의 보조지표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그래프는요,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를 중심으로 한 보조지표 활용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숫자를 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보조지표입니다. 자, 1번은 뭐냐? 신용잔고입니다. 그렇죠? 신용을 얼마나 썼냐? 신용이 증대하느냐, 감소하느냐.
근데 일본을 보면 조폭 증가하고 있죠, 신용이. 네. 신용 잔고가 너무 급증하는 건 안 좋습니다. 자, 예를 들까요? 종목별로 신용 잔고가 10%가 넘는다, 10% 육박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일권이죠. 자, 두 번째 보조 지표는 기관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 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기관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죠?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동향입니다. 자, 외국인 동향은 제가 십자형의 그 직사각형의 박스를 초록색으로 제시해드렸어요. 왜? 외국인이 지금 관망세를 보기 더 이상 팔지는 않죠. 지난 8월 달부터 급속히 감소했다가 9월 달에 횡보하다가 10월 달에 횡보하는데 약간은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9월 달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것이 과연 국내 기관처럼 우상향할 수 있느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외국인 동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토캐스틱 차트입니다. 스토캐스틱 차트에 제가 위에 과일권에서 꺾여 내려오죠. 이 스토캐스틱 차트도 과일권인지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번 다섯 번째가 이격도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심리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어때? 증가되는 모습이죠? 제가 이 7가지 보조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지표를 보면 지금의 어떤 모습이냐? 연속 상승에 의한 과열권에 이미 진입을 해서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주에 다소의 조정 국면이 예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 이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면 다음 주에는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한 그런 기본적 분석에 가까운 그런 분석을 가미하신다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은 체크포인트로서 보조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신용잔고와 기관 매매 동향, 그리고 외국인의 동향과 이격도, 스토캐스틱과 투자 심리, 거래량까지 7가지 보조지표 활용법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자, 매수 관심주도 짚어주시죠. 네. 자, 이미 투자 전략이나 매수 관심주 말씀드리기 앞서 이미 대부분의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도 굵직굵직한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시티그룹, 그죠? 세계금융권을 주물르고 있는 시티그룹 실적, 골드만삭스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PPI와 CPI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미 투자 전략은 앞서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은 금주에 어때 소강매를 볼 것이다. 근데 오히려 저는 오늘장 한번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한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이 차트를 보여드렸죠. 제가 위에 박스권 그 초록색으로 박스권을 제시했네요. 예, 저 보조지표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중에서 스토캐스틱과 투자심리선이 과일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조정이죠. 그래서 어제, 그제 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오늘 조정받으면 며칠째죠? 3일째 조정받는 거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시초가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없죠. 이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 초반부터 좀 더 세심한 분석과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차 저항선 때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 해야 말씀드렸다시피 몇 포인트? 네. 2050포인트 때부터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 돌파부터는 상승시 추격 매수 자제하고 오히려 발빠르게 투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상승시 이익 실현을 하자 하는 전략 그래서 드린 거죠. 그래 오르다면 오늘장은 하락 출발한다면 매수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 물량 때 지짐을 앞둔 시점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다 지금. 그래서 조정 후 상승 시도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빼야 될 것을 과감하게 빼죠. 그렇지만 큰 추세적으로는 접근하는 전략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개선되고 좋아질 것 같으면 주대수혜주, 증권주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최근 증권주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상승한다면 과거에는 지지부진하게 1, 2%대 이하의 상승이 요즘은 증권주가 5%, 6%, 7% 상승한다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 있다는 얘기죠. 세력이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바닥 탈출 가능성이 굉장히 짙게 내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왕주에서는 저는 반도체, 전기차 관련 주들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 대그룹, 굵직굵직한 그룹의 오너가의 그 경영권 싸움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보인다. 이라면 이거는 저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 관련주들이 되겠죠? 예, 연속 하락한다면 이런 종목군들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셔도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내수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지금 저점에서 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로얄티, 그 특허가 만료되는 그 제품이 인저 바이오 복제약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 국내 바이오 제약 대표 주자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고, 그리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의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삼성페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핀테크 관련 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역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이미 국내 시장은 세계 증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미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마지막 워밍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다는 모습이 오늘장, 더군다나 해외 증시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일, 오늘이 또 더군다나 목요일입니다. 주말 앞둔 시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장은 상승시 매도하는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순간적인 급락이라든지 하락을 보인다면 이것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불알 매수의 전략으로 임해주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중국 시장에 디데이도 있고요.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의 패턴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여러분께 매수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PIB센터 영업부 이재광 이사와 함께 오늘 다양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시장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요. 자, 어제 코스닥이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해주시면서 668포인트 지지 여부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정확히 668포인트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지수는 지켜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668포인트 지지가 나아졌지만 오늘은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음봉캔들이 나와주면서 밀려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벌써 며칠째 이런 정신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강 후약의 패턴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지수 상승 구도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지속 하락할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수익 중인 종목들, 확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목 교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시청하시고 대응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현재 구간에서 어려운 구간에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제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해도 하락하는 구간으로 조금 코스닥 지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5일선이 지금 지지에서 저항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 빠르게 이제 1915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5일선도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으로 진입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어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었지만은 오늘도 그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과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사실 10월 들어서 지속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단발성으로 마감되는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또다시 매도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지수 하방으로 틀어버리게 되는지 확인에 대한 반드시 과정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지난번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와준 이후에
주가 움직임. 사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갭 상승 4% 출발한 이후에 8%로 종가 마감한 상황이었죠. 그때 종가 마감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삼성전자 갭 상승 출발한 것에 대한 갭은 반드시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튼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128만 원대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그 라인 지수 2030포인트 우리 지수 따지면 2030포인트 부근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수익 중인 종목들은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간밤에 글로벌 증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지만은 오늘 우리 증시는 반드시 전략 후강 장세가 나와갖고 되돌림 파동, 특히나 코스닥 지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되돌림 파동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가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일단 코스닥 지수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와 종목군들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뭐 크게 물리신 분들은 뭐 원치 않는 장기 투자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10% 미만으로 물리신 분들께서는 코스닥 지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손실을 확정 짓고 현금 대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포트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생각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 좀 드렸었죠. 코스닥 지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690포인트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61선에 대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맞게 된다면은 계속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지 말고 바닥주들 지속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건데, 자, 어제 이제 위메이드가 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일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장중 조정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한 2% 정도 하락 권역이 좀 들어왔지만은 장중 조정으로 종가 마감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호재성 재료들 일단은 뭐 넉넉한 그런 상황에서 지속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뭐 위메이드 이번에 추천드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와줬는데 그날 이제 나온 목표 가격이 일단 8만 원까지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정도까지보다는 수익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NH엔터 66,000원 최고가에서 매도한 이후에 어제 이제 6만 원을 이탈한 모습들 굉장히 빠르게 하락 구간으로 진입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사 리포트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최근에 지수가 좀 좋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개별주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물론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은 무리하게 단타 친다고 들어갔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물려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에서는 굳이 단기성 매매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물리지 않게 최대한 리스크 관리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면서, 자, 오늘장도 한 템포 쉬어가시면서 지수 먼저 확인하고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부분들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 시장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서울경제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서 이 수요일 마다 머니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증권은 물론이고 보험과 부동산 강연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52인치 TV와 노트북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